사실은 카너먼하고 트버스키가 쓴 논문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책이 나온 건데요. 그 두 개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Judgment Under Uncertainty라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네. 이제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 네. 근데 이 논문에 나온 게 그 어베일러빌리티 편향하고 앵커링하고 그다음에 리프레젠터티브 대표성 편향하고 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 내용이 이제 요 책의 2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또 두 번째 논문이 프로스펙 티어리라는 논문이에요. 근데 부제가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라는 부제가 붙은 논문인데요. 그러니까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요게 이제 그 두 번째 논문인데 네. 요 두 개 논문이 사실은 카너먼하고 트버스키가 쓴 논문 중에 가장 유명한 논문이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요. 네. 요 프로스펙 티어리라는 논문에서 이제 손실회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손실회피라는 논문이 그 이제 그래프를 하나 설명을 하면서 요 책에서 나오고 있어요. 책이 다 연도가 다른 개정판이어가지고 네. 제 책으로 그 418페이지 요 그래프 설명하면서 네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 프로스펙 티어리라는 논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프가 요 그래프인데요. 요 그래프를 보면은 내가 $100를 땄을 때의 기쁨보다 $100를 잃었을 때의 슬픔 그 고통이 더 크다라는 네.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을 때 $100를 땄을 때랑 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뭐 $100를 땄을 때 그 $100를 딴 게 다르다라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베르누리 같은 경우는 그 기준점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기준점이 없이 그냥 $100를 땄을 때 잃었을 때만을 얘기를 했는데 네. 1억을 가지고 1억 100만 원이 됐을 때랑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1,100만 원이 됐을 때랑은 틀리더라.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기울기가 갈수록 이렇게 누그러지는 네,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제 네. 완만해지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내가 어느 시점에서 100만 원을 땄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았을 때는 그래프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기쁨이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게 요 프로스펙티어리인데요. 전망 이론입니다. 네. 그것도 이제 재미있어요. 프로스펙 티어리 하면 전망이 이게 왜 전망 이론이지 이게 좀 의문 좀 왜 네. 호기심이 들잖아요. 네. 이게 왜 전망 이론일까요? 미래에 내가 받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밌는데 여기 네네. 이제 카너먼이 고백을 하는데 네. 사실은 우리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재미로 그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아무 의미 없이. 그래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제 이 논문을 읽을 때 왜 전망 이론이지? 뭐 이렇게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런 손실회피랑 뭐 이런 기준점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왜 도대체 전망 이론이지 헷갈렸는데 네. 뭐 이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심리학자 맞네요, 정말. 저는 카너먼이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시스템 1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망 이론이구나 하고 읽었거든요. 진짜 이 전망 이론의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 돼도 사실 그 나중에는 재산이 아무리 늘어도 좀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런 뜻도 되기도 하고, 네. 인간은 왜 이다지도 손해를 싫어하는가. 그것도 이 이제 뒷부분은 거의 손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손해 보면 싫지, 근데 이득 보면 좋지 이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이득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정말 혐오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결론은 나오는데 왜 인간은 그런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좀 착안할 수 있을까?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를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진화 심리학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이긴 한데 네. 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하는 존재로 진화를 했을까를 네. 이제 따져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옛날에 아주 과거에 살았던 그 환경에서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뭐 호랑이도 없고
그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한데 우리 옛날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원시 시대 수렵 채집 사회 네, 같은 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숲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는데 이거는 뭐 호랑인지 아닌지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일단 튀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호랑이가 아니었는데 튀면은 뭐 좀 힘들었을 뿐이지만 정말 호랑이였으면 내가 그때 안 튀었으면 뭐 죽음이 당하게 됐을 테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원시 시대에 우리 뇌가 지금의 뇌로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시스템 2가 가동이 될 필요가 없이 그 시스템 1으로 그냥 그 생존이 딱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손실회피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득되는 것보다는 손실이 예상이 됐을 때 내가 더 과민하게 반응을 해야지 생존의 확률이 더 높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만들어진 뇌를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원시 수렵 사회가 아니고 이제 현대 사회인데 이 현대 사회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일상생활을 하는 거는 사실 원시 사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뭐 그런 실수를 해도 뭐 별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속에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시스템 2를 작동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피곤한 삶이 될 테고 이제 그거보다는 정말 내가 실수하면 큰일 나는 뭐 투자라든지 하여튼 현대 사회에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 하에서 이제 가끔씩 시스템 2 정도를 가동시키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손실회피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잖아요. 뭐 만약에 무슨 게임을 하는데 2천만 원을 줄 수도 있고 50만 원을 네가 잃을 수도 있는데 뭐 확률이 몇 프로야? 이러면 할래 말래 이러면은 잃을 거면 안 하려고 하는 심리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도 저도 손실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천만 원을 얻을 수 있다 해도 100만 원을 잃을 수도 있다면 난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런 실험들이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투자할 때도 처음에는 이게 투자랑 무슨 상관이지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굉장히 투자랑도 직결되는 심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손실회피가 이제 왜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사람들이 손실회피 성향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잘못돼서 단기적으로도 손실을 안 보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주가라는 게 계속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일반적이라서 예. 단기적으로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투자를 안 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무조건 단기적으로는 언젠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 투자거든요. 만약에 내가 단 한순간도 뭐 단 한두 달도 손해를 안 보겠다고 하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뭐 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단기적인 손실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투자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결국은 내가 2년 후, 3년 후 또는 10년 후에 결국은 내가 투자로 해서 돈을 벌 거냐 안 벌 거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너무 단기적인 손실회피에 네. 이렇게 뭐 그거는 이제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또 투자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득을 되게 빨리 취하고 네. 그냥 더 손실 볼까 봐 두려워서 네, 그냥 더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주식임을 알지만 이번에 확 올랐을 때 팔지 않으면 난 또 손해보고 막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심리에 이렇게 진득하게 갖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되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조언에 따르면 그 단기적인 손실회피를 피하려면 사놓고 모니터를 꺼버리라고 네, 한 뭐 6개월 후에 뭐 1년 후에 그냥 뭐 한 번씩 오픈해봐라 뭐 이런 조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아예 그렇게 기업에 관심을 끄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 기업에는 관심을 갖지만 그 주가 변동에는
정말 그냥 모니터를 꺼버리고 뭐 그거를 안 보는 게 오히려 그런 단기적인 손실회피 성향을 좀 피할 수 있는 뭐 넛지 같은 뭐 그런 게 되겠죠. 네.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아들 계좌도 이제 얼마 전에 좀 터졌는데요. 좀 몇 달 됐는데 이제 아들은 한번 매수해 놓고 이제 묵혀 놓는 거죠. 그 상태로 이제 지금 지나고 한 3달인가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들 계좌는 플러스 20%, 아내 계좌는 플러스 10%, 저는 마이너스 노코멘트. 하지 마. 아들 계좌가 생기죠. 제가 제일 많이 계좌를 들락날락하고 아내가 그 다음으로 하고 아들은 뭐 그냥 묵혀놨으니까 그냥 이따금씩 생각나면 한 번씩 보는데 수익이 계속 오르고 계속 들락날락하는 저는 계속 마이너스고 이런 게 어떡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를 꺼두시는 게 정말 마음 건강과 당신의 수익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진짜 체험적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진짜 경제랑 연관이 있다는 게 투자할 때 매칭이 되니까 네, 더 네. 많이 와닿는데 물타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빠지면은 네. 손실회피 그것 때문에 예. 계속 돈을 더 넣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게 평균 매입가를 낮추기 해가지고 맞아요. 결국 딱 매입가를 맞춰가지고 이제 똔똔이가 되고 살짝 플러스 되면 바로 팔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반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거잖아요. 이건. 아침에도 물타기 했는데. 아, 대표님은 그러면 이렇게 주식을 좀 안정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키워드들을 아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이제 기업들 공부하는 게 제 일의 대부분이라서요. 예. 하여튼 매일매일 하는 일이 기업들 새로 계속 요즘은 이제 또 특히 실적 시즌이라서 네. 지금 이제 기업들이 막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 살펴보느라고 바쁘고 또 이제 새로운 기업들 계속 공부해 나가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이제 많은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그런 거를 가끔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장중인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뭐 맞아요. 일을 해도 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안정되게 말씀하실까. 네. 근데 사실은 뭐 그래서 이제 아까 모니터를 그냥 꺼버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주가 변동은 아무런 의미가 저한테는 없는 거라서 이제 그 기업의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네. 주가 변동은 의미가 없는 거라서 뭐 장중에도 뭐 이렇게 일하는데 뭐 별로 문제가 없고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요 시기에 뭐 제가 투자한 기업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쵸, 하여튼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보고 있으니까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런 인간의 편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요것도 이제 유튜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언론 매체가 우리 이런 인간의 편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이런 경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반응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지금 뭐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을 한다는 뭐 뉴스가 나왔는데 뭐 이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중국이 뭐 갑자기 또 뭐 경제가 지금 침체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다 보면 투자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뉴스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편향을 증폭시키는 거라서 모니터도 꺼야 되고 이제 네. 그런 뉴스 같은 경우도 좀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거는 좀 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누구보다도 이런 편향이나 이렇게 현혹하는 방법을 잘 아는 분들이 이런 언론의 그런 뭐 헤드라인 같은 것들 여기 책에도 나오는 게 뭐 사망률이 몇 퍼센트다 아니면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몇 %다 이 약을 투여했을 경우에 뭐 이런 거에 따라 사람이 같은 결과인데도 굉장히 다르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 현상이 있어도 누가 이렇게 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누가 이렇게 말했다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과 생각이 되게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되게 바로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현혹되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끝으로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시스템 1 그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인지적인 오류들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좀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직관 시스템 1이 즉각적으로 동작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도 투자를 하면서 있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떤 때는 그래도 이 직관을 따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좀 경험해 보셨으면 그런 걸 공유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이제 운의 역할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제 투자에서 어떤 이제 내가 얻는 결과는 이제 내 실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운도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하는 경우라서 예. 예를 들면 그 투자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투기꾼이라고 해야 될지 뭐 좀 애매한 사람 중에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 조지 소로스라는 분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뭐 허리가 쑤시면 뭐 팔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계량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분한테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또 실제로 큰 돈을 벌었으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우리가 이런 편향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긴 하지만 이제 그게 꼭 좋은 성과를 보장해주는 방법은 아닌 거죠. 이제 우리가 큰 실수를 할 거를 막아주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좋은 성과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라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되새기면서 뭐 살아가고 투자를 하면 큰 실수를 할 확률은 줄어들겠지만 이제 내가 이제 큰 성과를 얻으려면 결국 이제 약간의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 어떤 말씀인지 네. 알겠어요. 노력으로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 2를 역할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카너먼은 음. 긴장 상태로 만들면 시스템 2가 더 잘 작동한다고 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근데 이제 이 2도 사람들마다 그 능력치가 달라서 아, 그렇죠. 네, 그것들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것도 또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시스템 1이라 하더라도 이게 좀 천재 같은 사람들은 시스템 1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구구단을 전혀 몰랐는데 구구단 배우부터는 곱하기가 쉬운데 구구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다 더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후적인 노력으로 좀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이렇게 좀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런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뭐 찾지 못했고요. 하여튼 끊임없이 좀 자신을 돌아보는 그 뭐 소크라테스가 가장 그 현명한 철학자라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이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사람들 만나면 끊임없이 이제 그 사람의 무지를 깨워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네. 하여튼 계속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보는 뭐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책이 좋은 거는 좀 어려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일반인들이 보기 좋게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썼다는 것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 박성진 대표님이랑 얘기하기 전에 박성진 선생님 책은 없나요? 그렇게 여쭤봤는데 계약은 해서 쓰고는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투자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굉장히 일반인들도 재밌게 알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을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 나오나요? 언제 나올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하여튼 시간을 내서 써야 되는데 네. 이 책을 쓰는 게 뭐 앞에 계신 뭐 빠종님 같은 경우는 술술술술 이렇게 달필가신데 저 같은 경우는 달필이 좀 잘 안 돼서요. 하여튼 좀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네. 궁금해요. 어떤 네. 책을 쓰고 계시고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또 좋은 번역 많이 하셔서 네. 네. 저희 그때 몇 권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현명한 투자자의 문학도 했었고. 예, 네.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책장에 꽂아놓은 지 꽤 오래됐는데 맞아요. 드디어 이거를 다루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몇 번 다루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저희끼리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박성진 대표님 덕분에 저희도 이 책을 또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마 저희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 청취자님들도 대략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마 실생활에 좀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을 거예요. 그리고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많은 도움들이 됐을 거라 보고요. 네, 오늘 2시간 가까이 저희 함께 해주신 박성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면서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